네, 업무 언한 라이브 2부입니다. 오늘 2부 라이브 인터뷰에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아까 이제 그런 댓글을 읽어드렸는데 막가파들이다. 지금 정권에 말하자면 언론 탄압 거의 막가파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네. 요즘 가장 뭐랄까 좀 화가 나신달까 언짢으신 게 뭔가 이 언론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요. 예전에는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나중에 회복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네. 그러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정권인데 네. 상식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 5월달에 한 위원장님의 이제 면직을 시작으로 해서 석 달이었어요. 뭐 공영방송이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위원장, 이사장 날리면 사태. 그리고 막 이제 KBS 사장도 해임됐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관료하는 어떤 문제 진단을 좀 해보신다면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작업들은 뭐 어느 정권에서든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어도 형식적인 절차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조차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이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경영진 교체 이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칫하면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시군요. 예,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서 이걸 좀 꽂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냥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단순히 정권이 바뀌고 공영방송의 경영진들을 교체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 자신도 이제 당사자신데 이제 직무복귀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지금 크게 형사재판은 2차례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뭐 10월 달에 또 3번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럼 그분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서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전망이랄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병통위에서 이 재승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또 독립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뭐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고 이렇다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생각입니다. 뭐 물론 뭐 승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정재판은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형사재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전두환식의 언론 쿠데타다. 네. 그런데 이런 공영방송 장악이 검사 출신 대통령 정부하에서 법치주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학자는 뭐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데 법률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 법치주의 맞습니까? 근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잘못 쓰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 법을 잘 지켜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원리로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마치 법치주의라 하면
법을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엄단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애초에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형식적 법치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권태선 이사장님이 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복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사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사장님이 복귀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쉽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거는 일단 면직 사유로 들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면직을 처리하는 절차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그 있는 법규도 제대로 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네. 방통위원장 맡으시기 앞서서 방문진 이사 하셨지 않습니까? 네, 좀 오래전 일이죠. 예. 그랬고 또 민원연 공동대표도 지내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위기, 이 위기의 본질, 핵심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위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제가 방문진 이사 할 때도 원래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나 이런 것들이 그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게 된 계기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차피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경영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런 KBS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나 아니면 EBS나 이런 그 의사결정 구조들이 그런 직접적인 압박을 좀 완충해주는 작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이명박 정부 때 방문진의 실상을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여기가 경영진을 교체하고 보도에 간섭하고 그 압박을 하는 이 천병 노릇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원래 입법 취지는 그 설치 취지는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 압력을 좀 완충해주고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고 만들어졌던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인데 독임제처럼 지금 마치 정부의 그 국무위원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최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네. 본인이 국무위원이긴 했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셨겠죠. 국무위원은 아니죠. 뭐 네. 보조제 얘기하자면 정부위원이라고 하고 네.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있는 정도거든요. 예, 네. 뭐 의도적인 뭐 오해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예. 이동관 방통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 방통위는요.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그리고 정부 여당이 임명하는 여당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2인에서 5명이 그 합의제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의하더라도 그 어쨌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는 5명이 모여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그 보통 통상 어떤 위원회든 회의체를 법에 정할 때는 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나누어서 정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모여야 되고 또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과반수 뭐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런 정하는데 방통위법에 보면은 의사정족수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네. 의결정족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법의 허점인가요? 허점이 아니고 저희는 뭐 법률가로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5인이 모여서 하는 걸 전제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과반수라 하면 5인의 과반수인 거고. 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지금 그 방통위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면직돼서 나오고 나서 모든 의사결정이 그 2인 체제에서 그것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런 정족수 문제도 있고 네. 회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직무대행 체제였어요. 네. 그리고 법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무대행 체제의 권한 범위가 어디냐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제도 네. 자체를 바꾸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뭐 흔히 뭐 그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효재 전 직무대행이 한 행위는 예, 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방통위법 정신에 비춰볼 때 이건 부당한 아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근데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상황이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수신료 문제는 네. 공영방송의 틀을 허물 수 있는, 자칫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두 분이 찬성해가지고 네. 통과를 시키고, 그것도 또 법의 엄연히 그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야 되는데, 네. 마치 이 그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 통과돼 버렸단 그 말입니다. 호도에는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당연히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납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안 내면 체납처분도 되고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통합징수를 해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서 저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KBS 입장에서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뭐 논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라든가 이 공영방송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도 변경을 하자고 하면은 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들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네.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아까 모두의 말씀하셨던 법치주의하고 네.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예. 네. 그런 무리한 의결을 하고 지금 언론재단 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상을 받으려는 듯이. 그건 뭐 한간의 얘기지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합의제 행정기구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합의라는 게 결국 여야 간 합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도 선출직들이 선출돼서 오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선출 권력 그리고 국회라는 선출 권력, 국민들이 직접 뽑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이 방통이라는 논의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야 없는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가 모여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방통위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 그리고 그 국회에서 추천해서 임명된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의가 돼야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방통위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 방송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좌우하게 되고 여론은 또 민주주의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 형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초에 가지고 있는 합의제 정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의사정족수 그 제적과반수이기 때문에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중에 두 분만 찬성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무리한 정책들을 통과되고 시키고 또 공영방송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 이런 분들을 면직을 하고 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돼 있고 법적 판단을 결국은 한번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더욱이 지금 2인 방통위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그 2인이 다 대통령이 그 임명하신 추천한 분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 문제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그 여야 합의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상황은 그렇죠. 네. 신임 KBS 이사장, 서기석 이사장, 또 뭐 박문진 이사장,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하여튼 박문진의 이제 그 진입한 차기한 이사, 법조인입니다. 예, 예. 한 위원장님 자신이 이 방송 전문 법률 전문가이신데 뭐 서기석 KBS 이사장이랄지 차기한 박문진 이사랄지 이 두 사람의 그 전문성, 적격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요 와서 공부하고 그 직원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뭐 그 어쨌거나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보다 큰 문제는 그분들이 과연 이 언론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 이 법치주의의 본질이 법에 정해놓은 문구 자체를 지키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법치주의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실하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어찌됐거나 지켜내겠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가 가지고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두 분이 그 KBS나 방문진에 들어가셔서 그런 그 바람에 반대되는 행위나 의사결정에 앞장서신다면은 그거는 뭐 법률 평가를 하든 역사 평가를 하든 국민 평가를 하든 평가받아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동건 위원장이 과거 MB 정권 때 언론 탄압을 했고 심지어 별명이 한국의 괴벨스 아닙니까? 예. 그랬듯이 서기석 KBS 이사장 또 차기환 이사도 이미 그런 측면에서 검증이 된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가 방문진을 할 때도 뭐 몇 차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을 썼거든요. 그 당시에 뭐 경영진이었던 분들을 이사회 자리에 불러서 보욕을 주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 국정 문건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됐는지는 뭐 많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도 상당 부분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은 우리의 아픈 역사로 남게 되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 당시 상황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문성을 차치하더라도 적격하지 않은 인사들이다. 저는 뭐 현재의 상황을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 비상시국회의가 앞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폐기하라.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좀 문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예.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돼왔던 얘기고요. 물론 상당히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결국은 누군가는 추천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는 선출 권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정치권의 개입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또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독일의 CDF의 이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회에서 충분히 대표성을 갖는다고 인정될 만한 무수한 제반 시민사회 단체들에서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수로 구성이 된 이사회가 다들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합의를 하고 저는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가 그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을 하기 위한 좀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입법 아니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거에 더해서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 내부에 내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촘촘하게 마련을 해서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서 정치권에서 뭐 압력이 들어오거든 할 때 그 자체적으로 그런 압력들을 방어해내고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송사의 단협이라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집국장이든 보도국장이든 임명동의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민실위를 통해서 보도 문제에 대해서 언론 노조나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제도가 돼 있다면은 어쨌거나 그런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허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쨌든 내 자율성이나 이 방송의 독립, 언론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는 그만큼 더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견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그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런 논의들이 주장이 있어야 논의들도 진행되는 거니까 당연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내적 자율성을 그 갖춰나갈 수 있는 아주 촘촘한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혹시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이루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받는데요. 네. 이게 저는 뭐 제가 이제 SNS에 등장을 하기만 하면은 이 지금 좀 완화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양쪽 진영에서 다 이 엄청난 비판과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왜 뭐 이 편파적인 그 방통위 운영을 하느냐 이거고 또 한쪽은 왜 그 종편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뭐 그렇게 우유부단한 행동을 했느냐 이런 두 가지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방통위가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바는 물론 있었어요. 뭐 추구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공영방송의 협약제도 뭐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나갔으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방송과 관련된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건 그 더디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통위의 운영은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하고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이 그 방송의 독립성, 그 언론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지금 있는 제도라도 잘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견지하고 하는 게 그 방통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도 뭐 그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것들이 또 언론자유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물론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종편은 죄다 보수 지정뿐인데 진보 진영 종편도 생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이런 이제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언론 지형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시국은 기울어졌다 보는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주장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종편이 말하자면 이제 그 보수 신문들의 말하자면 일부라고 볼 때 사실 그 신방 복합체를 다 보수화돼 있다고 본다면은 그나마 공영방송이 좀 균형을 잃었던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지면은 완전히 운동장에 그냥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종편 문제도 그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제도예요. 그 보통 종편을 정부가 꼭 종편을 해라, 아니면 보도만 해라, 아니면 너는 드라마만 해라 이런 방식의 규제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예를 들면은 뭐 그 애플 TV든 뭐 넷플릭스든 플랫폼이잖아요. 여기 다양한 채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향후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도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제약 없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방송, 그 케이블 방송이든 IPTV든 뭐 지상파든 정부의 특허를 받는 사업자들만 제한을 하는 거는 저는 그 시대에 안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잠깐 제가 오늘 뛰었다가
이 뭐 결국 추진이 되진 않았지만 이 PP 이 프로그램 채널 사용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편이든 보도 채널을 구별을 하지 않고 다 등록을 하고 등록 요건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관리를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그러니까 허가보다는 등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게 입장인가요? 길게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허가 받지 않고 하는 사업자들이 이미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이제 법률가시라서 이런 질문 드려보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한 법조기자가 검찰과의 탄생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공영방송 전문가로서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 큰 흐름을. 이게 뭐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 권력과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게 되면 이건 그 과정에서 불편을 당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제 공영방송 종사자들 예. 네, 또 공영방송의 사실상 주인인 시민들에게 어쨌든 이 방송 정책 쪽을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좀 뭐랄까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자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가 그 중에 대표적인 기본권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는 이런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언론 자유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외풍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획득한 이런 세력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갖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할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을 막아내는 것은 제도적 측면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헌법에도 집어넣고 법률에도 집어넣고 뭐 이럴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체들이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시민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하고, 이거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논의들 여기서 나누고 있는 이런 대담들, 그리고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고, 이게 자칫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거나 후퇴시키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인식들을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대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다 각도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 방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언론의 오보는 법의 구제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론보도, 정정보도, 언론피해 구제법과 그리고 심의구조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그 보도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거나 편파적이라 지적을 하는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당사자가 그 갖추어진 제도에 호소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정부가 나서서 이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그 부분을 폐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나가서 더욱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있던 조직의 문제이기도 한데, 재승인 과정에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재승인 과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 뉴스 제작 시스템, 보도 제작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고 강요를 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이미 그 말하자면 언론 피해자들이 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장치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애초에 가짜뉴스 문제는 뉴스가 아닌데 뉴스가인 것처럼 페이크 뉴스, 뉴스처럼 위장해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보통신망 속에서 가진 뭐 소문들, 헛소문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찾는 거였고 그래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법규에는 허위 정보를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요. 딱 하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자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가짜뉴스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법 적용을 그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법도 없는데 네, 법적 그렇죠. 근거도 없이 지금 예전에 미네르바 사건에서 네. 허위통신한 자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 받아가지고 없어졌잖아요. 네. 2항만 남아 있거든요. 유일하게 그 가짜뉴스를 단속할 수 있는 형사법규 그거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네. 가벼운 질문입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한 여장님 아버님이 이제 당시 여권의 그 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하신 이제 한준수 전 군수셨습니다. 예.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또 의붓 형제가 또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영 이병 더라고요. 그 집안에 이런 이 뭐랄까요 이 유전자가 있으신 겁니까? 하여튼 아이 무슨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아버님도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뭐 결코 참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고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대학을 들어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무슨 집안 자체는 아니고 어찌됐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버님 소송 이제 치르면서 이제 법 공부하셔서 40세 변호사신 거 맞습니까? 예. 네. 그 사법시험 준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네. 아버님이 3개월 정도 구속돼 계셨었는데 네. 그리고 재판은 좀 오래 했죠. 재판을 당시 이상수 전 의원님, 변호사님과 네. 박계동 의원님과 같이 다니면서 저는 생각도 없는데 자꾸 왜 법대 나왔는데 사실 준비를 안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도 다니는 것도 당시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졌죠. 네. 그래서 그렇게 늦게 네. 이제, 주변의 강요에 못 이겨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론학 석사도 하셨죠? 예. 네. 어떻든 이 흐름 속에서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이제 복귀했고 예. 또 표한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어쨌거나 이제 네. 그것도 하나 이정표라고 볼 때 이미 무산됐죠. 네. 예.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도 뭐랄까 그런 이제 제동이 걸리고 이런 좋은 조짐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 여장님의 지금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또 좀 희망적으로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이 해임 관련해서 지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고 다른 불이익들은 뭐 이후에 금전적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진 거를 보면은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모시고 라이브 인터뷰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